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크립토 마켓이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욱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지만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약 한 달 동안 3만 달러에서 3만 1,500달러 사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와 하락세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태인데 2023년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기간은 더 짧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은 26,000에서 28,000달러 범위에서 머물다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고 이후 4월에는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상당한 저항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매도 압력이 심해져 결국 2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었죠. 이 4월에 혼조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5월 FOMC에서 금리를 연속 인상하면서 거시경제 데이터의 영향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며 여름철에 접어들었는데 또한 6월 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SEC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빠르게 극복되게 됩니다. 이후에 6월 연준 금리 동결과 ETF라는 중요한 뉴스 덕분에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대를 회복하였는데요. 이제 초점은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되었고 이제 관심은 7월 FOMC로 옮겨졌습니다. 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달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졌는데 이 연준의 금리는 위험시장 자산시장이죠.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든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여름에는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채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채굴 업체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우호적인 조건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발전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리플을 지지하는 이 판결 이후 랠리가 촉발되었지만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리플 관련 판결은 주로 알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반면 비트코인은 저항선 이 31,500달러를 돌파하려다가 매도 압력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거래 범위 하단으로 후퇴하면서 최근 상승분을 상실하였죠. 이 비트코인은 최근 긍정적인 상황에서 가격이 31,500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현재까지 유효한 상승 추세에 있는데 그러나 일부 기술적 지표는 이 비트코인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또 다른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간 전망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 추세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25,000달러 이하에서 테스트가 가능한데 이 지지 및 저항 수준 측면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모습은 수평 채널의 하단 경계와 일치하는 29,700달러에서 29,900달러 범위의 첫 번째 지지 영역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수준 아래 예선은 약 27,000달러에서 두 번째 지지선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측면에서는 31,500달러가 여전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남아 있으며 이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경우 잠재적 목표인 32,000에서 34,000달러, 36,000달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비트코인 1일 종가가 31,500달러 아래인 경우는 25,000달러 이하로 하락이 확대되는 조정 추세에 진입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 단기 매크로적인 측면 7월 FOMC가 남아 있기 때문에 FOMC 이후 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분석과 더불어 이제 얼마 전 발표된 리플과 SEC
SEC 간의 약식 판결 소송으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약진에 그쳤던 XRP 가격 속에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전 의장인 티모시 마사드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SEC와 CFTC의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다시 보니까 이 SEC의 의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와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티모시 마사드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SEC가 증권을 판별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 때문에 SEC가 항소를 고려하거나 의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법원은 리플사가 기관들에게 리플 코인을 판 것은 증권이지만 거래소에서 매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 마사드는 SEC와 CFTC가 기존의 암호화폐를 다루는 방식이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느끼시겠지만 이번 판결만으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이제 만들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기관이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이 탄생을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약식 재판의 승소 소식 이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SEC의 항소부터 시작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과거부터 리플사의 간판 솔루션이죠, ODL 솔루션의 혁신이 XRP 가격 자체에 영향을 지대하게 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리플사가 SEC로부터 약식 판결의 승소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은행 및 금융사와 ODL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한 인터뷰에서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사들과 XRP를 통해 송금하는 ODL 서비스 사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 앞서 알데로티 CLO도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플의 고객과 수익은 대부분 미국 외부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리플랩스는 미국 은행 및 금융사들과의 사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이 알데로티 CLO는 이번 판결이 금융기관과 잠재 고객들에게 불편한 수수료 없이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이동시키는 기술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데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플랩스는 서로 다른 은행 간 송금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이 국제 송금에 이용되는 은행 사이의 거래소들을 ODL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플은 이 사업 모델만으로도 시총 10위권 내에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시총 10위라는 안에 이제 꾸준히 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해당 크립토 비즈니스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총 10위 안에서 강력하게 군림했다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거나 밀려난 프로젝트들이 그간 많았기 때문이죠. 이 미국의 주요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미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지난달 자체 토큰인 JPM 코인을 이용해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첫 블록체인 거래를 하기도 하였죠. 이 독일의 소프트웨어 대기업 SAP는 서클의 USDC를 사용해서 해외 결제 속도를 높이는 실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블록체인이 변방의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빠르게 블록체인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플의 XRP 점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스위프트망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스위프트망이 막힘으로 인해 당장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암호화폐를 통해 얼마든지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리플의 ODL을 이용한 글로벌 송금과 CBDC는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 불장에서 이 진짜 주인공은 XRP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리플의 글로벌 사업 확장입니다. 이 리플은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CBDC 시범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그 파급력을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콜롬비아는 토지 소유권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네, 현재 리플과 이제 SEC 간의 약식 판결 소송 이후에 이제 판결 소식 이후에 상당히 리플사 방면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XRP 투자자 입장 참 아쉬운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포모 그리고 높은 상승세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야 가능할 텐데 그것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또는 아크21 쉐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 내년 정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좀 나왔었습니다. 구글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컴퓨터 중 하나가 무려 47년이 걸리는 작업을 6초 만에 완료하면서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양산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싼데 양자 컴퓨터가 구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과거 이제 90년대에는 컴퓨터의 발전이 곧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리라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286이나 486, 펜티엄 아마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같은 새로운 모델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컴퓨터는 실제 모든 대중에게 자신의 발전을 마케팅적으로도 잘 알려왔습니다.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모델명으로 PC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CPU가 뭔지, 그래픽카드는 어떤 모델인지, 램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지 이 모델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컴퓨터 하드웨어는 전문적인 영역이 되었죠.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완벽한 수준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양자 컴퓨터는 결국 돈 많은 소수의 기업이나 국가가 가질 수 있게 됐다가 결국에는 개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의 발달을 우려하는 시선도 꽤 많습니다. PC가 많은 일자리를 없앴듯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질서를 모두 파괴하고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AI, 양자 컴퓨터 같은 신기술은 늘 그렇듯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비트코인의 암호키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덕분에 한때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반대되는 개념처럼 받아들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 커진 상태인데요. 양자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양자 암호화 기술을 막는 기술 또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암호키는 보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현재 이용 중인 사실상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안정에서 양자 컴퓨터를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발달이 비트코인에 단기적인 불안감을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가격 흐름에는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재단을 통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 업그레이드가 충분히 가능하고 채굴자들의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 자체가 위협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식시장으로 흡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나 매도하는 사람보다 비트코인 ETF를 주식 계좌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장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총 10인의 코인들을 보면 리도 스테이크드 이더의 흐름이 좀 인상적인데 원래도 상위권에 있긴 했지만 이제는 이더 스테이크가 7위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이더리움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도구로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더를 스테이킹 용도로 대부분 이용하며 자산을 증식시키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변하는 것이죠. 지금의 위협과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로 인해 사라지거나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0이 될 거라 주장합니다. 그걸 아직까지 믿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죠. 비트코인이 왜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일까요? 데이터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엄청난 채굴기와 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채굴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희소한 비트코인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광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